한국은 인프라도 없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더군요. 제가 한국에 갔을 때 비가 오면 다 벗고 빗물로 샤워를 하는 가난한 후진국이었습니다. 아니 교수님, 여기는 소설을 쓰는 곳이 아니에요. 일본 명문대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누가 믿습니까? 여기 중국인 교수와 외국인 대학생이 서로를 노려보며 언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심지어 외국인 학생은 직접 자신의 노트북을 강의 화면에 연결하더니 중국인 교수에게 그럼 이건 대체 뭐냐며 코웃음을 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지켜보던 강의실 학생들은 모두가 휴대폰을 들고 중국인 교수를 촬영하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중국인 교수와 와세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감동 퍼짐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의 와세다 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하고 있는 시오리라고 합니다. 이제 막 1학년에 입학해 다양한 동아리 활동과 전공학과 생활을 하고 있는 저는 얼마 전 제가 직접 개설한 여행 동아리를 통해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과 친해지게 되었는데요. 특히나 그 중에서도 한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 친구들은 저와 가치관이나 생활 습관에서 굉장히 비슷했고, 심지어 한국인들 특유의 청결하면서도 수준 높은 위생 습관은 평소 자기관리에 관심이 많았던 저에게 큰 영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국적의 친구들이 한국인 친구들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아니었는데요. 저희 동아리에는 중국인 유학생들도 몇 있었는데 어째서인지 그 친구들은 한국인 친구들이 없을 때마다 저에게 다가와 한국은 세탁기도 없어서 아직도 직접 계곡물로 빨래를 하고 있다면서 당황스러운 얘기를 해주었고, 저는 점점 이 중국인 친구들의 행동과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한국은 이미 길거리에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무인 세탁소와 24시간 온수 시스템이 가동되는 일본보다 뛰어난 도시 인프라를 가진 나라였던 것은 물론 한국인 친구들의 위생 상태도 일본인인 저보다 더욱 깨끗하고 청결했기 때문이죠. 심지어 한국인 친구들이 직접 한국에서 가져온 섬유유연제와 세제들은 세탁기가 없는 나라의 사람들이라고는 절대 보이지 않는 수준의 생활 수준이었고,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중국인 친구들이 왜 이따위 수준 낮은 행동을 보였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저희 도시학 전공 수업 중 하나였던 도시생활 수업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중국인 교수님께서 저희 교수님과 함께 들어와 공동 수업을 진행하셨는데요. 저희 교수님과 함께 수업에 참가하신 중국인 교수님께서는 직접 중국의 정치 외교학을 설명해 주기 위해 이번 강의에 공동 교수로 참석했다며 강의를 이어나가셨고, 저는 그 중국인 교수분의 강의가 시작되자마자 두 눈을 의심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얼마 전 중국인 친구들이 했던 말을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그 중국인 교수가 강의 주제로 삼아 한국을 깎아내리고 있었기 때문이었고, 그래서 그런지 강의실에 한국을 좋아하는 학생들은 팔짱을 끼고 그 중국인 교수를 무섭게 노려보고 있었죠. 도시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특정 나라의 도시 인프라와 수준을 보면 그 나라 국민들의 위생 수준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자면 바로 아프리카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들은 매일매일 선진국에서는 보기도 힘든 각종 질환으로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으면서도 그들의 생활 습관을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제적 수준과 위생 습관이 전혀 잡혀있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지금 선진국 중에서도 바로 이러한 나라가 있는데요. 그 나라가 바로 여러분이 선진국으로 알고 있는 한국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아마 한국 하면 요즘 많은 학생들이 유학의 최종 목표라고 생각하기도 하거나 이민을 시도하는 나라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믿기 어렵겠지만 저는 이러한 한국행 이민을 절대적으로 말리고 싶습니다. 차라리 중국으로 간다면 오히려 엄청난 수군과 동의가 되겠지만 한국은 지금 앞서 제가 설명한 위생 습관이 전혀 잡히지 않은 가난한 후진국의 나라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옷이 더러워진다면 당연히 세탁기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한국인들은 전혀 다른 상식과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들에게는 세탁기라는 가전제품 자체가 희귀하여서 발생하는 현상인데요. 실제로 지금 한국의 대표적 관광지인 한강의 끝쪽으로 가보면 많은 한국인들이 직접 빨랫감을 가지고 나와 한강 주변에서 빨래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의 도심 한복판에서도 이러한 가난한 후진국의 모습이 그대로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운데요. 믿기 어렵다고요. 제가 준비해온 화면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나오는 모습처럼 한국인들은 직접 돌판 위에 더러워진 옷들을 올려 그것을 두드리고 있고, 중국과 일본에서는 너무나 흔한 빨래 세제조차 없이 그저 무식하게 두들기고만 있죠. 이게 여러분이 모르고 있던 후진국 한국의 모습입니다. 제가 지금의 강의를 진행하기 전에 이 도시학 강의에서는 꽤 많은 빈도수로 한국이 주제로 선정되어 있더군요.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그것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 있는 와세다 교수님께서는 이미 저에게 이러한 잘못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으셨고, 한국이 후진국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셨죠. 일본에서도 꽤 수준이 높은 와세다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에 저 또한 당황스러운데요. 하지만 실제로 지금 한국은 중국과 일본에서는 너무나 흔한 세탁기와 냉장고 같은 가전제품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럼 한국의 드라마에 나오는 최신식 가전제품이나 물건들은 뭐냐며 물어보던데요. 당연히 꾸며진 세트장이라는 것이 그 정답입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와 한국관광부가 이러한 진실을 숨긴 드라마를 송출하는 이유는 바로 제 눈앞에 있는 외국인 학생들처럼 한국의 진실을 모른 채 한국으로 관광을 오게 만들려는 수법이죠. 혹시 한국인 친구들의 근처에 갈 때마다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났던 기억이 없나요? 너무나 가난한 한국의 상황 때문에 세탁기를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한 그들은 지금 일본의 세탁기 사용법을 몰라 아마 제대로 세제조차 넣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빨래는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고 항상 향긋한 향기만 나는 중국인들과 다르게 한국인들에게는 비릿한 냄새가 나게 되죠. 우리는 이번 도시학 주제를 통해 이처럼 한국에 숨겨진 진실을 알아나가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한 가지 추가로 덧붙여 설명하자면 중국은 한국과 다르게 완전한 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에서는 너무나 부유한 경제 상황과 가전제품 기술 때문에 세탁기는 물론 건조기와 식기세척기까지 모두 휴대폰 하나로 통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죠. 심지어 지금 중국에서는 각 가정집마다 집안일을 해주는 로봇마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처음 듣는다고요? 아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한국처럼 굳이 이러한 부유한 모습을 보여주며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필요가 없어서 이처럼 부유한 중국인들의 가전제품 사용 모습을 TV로 송출하지 않거든요. 진짜 부유한 선진국의 나라는 중국처럼 조용한 법입니다. 이제 한국에 대한 추악하고도 더러운 진실을 알게 되셨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한국인들의 위생 수준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일본에서는 뜨거운 온수를 각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샤워를 할 수 있는 샤워실이 없어서 모두가 비가 올 때마다 길거리에서 소나기로 샤워를 하고 있죠. 물론 한국에서도 부유한 계급의 사람들은 집에서 샤워는 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 소수이죠. 그리고 한국의 이러한 가전제품 소멸 국가 진실을 모르는 외국인 학생들은 한국의 단 1%만이 누리고 있는 평범한 생활을 보고 속아서 한국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도시학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한국은 완벽하게 후진국이라는 사실이죠. 가전제품마저 개발이 전혀 되지 않아서 개개인의 위생 수준마저 낮은데 한국으로 갔다가는 어떤 병에 걸려서 돌아올지 모릅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시아 국가의 관광 체험을 하고 싶다면 차라리 중국으로 오세요. 물론 부유한 중국인들은 외부 사람들이 방문하는 것을 꺼려하지만 뜨거운 물도 사용하지 못하는 한국보다는 상황이 더 좋은 것이 분명하니까요. 혹시 제 말에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손을 들고 말해보세요. 물론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말이죠. 중국 교수님께서는 도시학과 강의와 전혀 상관이 없는 한국의 위생관념에 관한 얘기들로 어처구니 없는 발언들을 이어나가셨고 저는 이러한 모습에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 저희 여행 동아리에 있던 중국인 친구들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했었기에 저는 어쩌면 중국인 교수와 중국인 학생들이 미리 서로 대화를 주고받고 지금의 강의를 진행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심마저 생기게 됐거든요. 특히나 제가 더 화가 났던 것은 중국인 교수님의 말에 따르면 한국은 정말 빨래마저 제대로 할 수 없는 후진국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사실이었고
이미 한국의 놀라운 경제 능력과 생활 수준을 알고 있는 저에게는 더더욱 분노를 유발하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인 교수님께서는 한국에 대한 폄하 발언이 어느 정도 진행되자 이번에는 중국은 이와 반대로 굉장히 살기 좋고 깨끗한 청결 국가라며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저는 이 모습을 보자마자 어느 정도 정당한 강의 반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 바로 그때 중국인 교수님께서 연결해 놓은 강의 화면이 길거리 소화전으로 빨래를 하고 있는 이상한 사람들의 사진으로 교체되더니 강의실에서 의문의 고함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소리가 들려오는 쪽에는 한 외국인 학생이 직접 손을 들고 그럼 중국에서 자신이 직접 찍은 저 사진은 대체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며 기가 막힌 반박을 이어나가고 있더군요. 놀랍게도 사진 속에는 중국인들이 길거리 소화전을 불법으로 뜯어내서 그 물로 빨래를 하는 생생한 모습이 담겨 있었고 주위 중국어 간판들로 보아 모자이크가 되어 있어도 그들이 중국인이라는 것을 알아보기에는 어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중국 교수님은 매우 놀라신 듯 강의 화면을 자신의 노트북으로 바꿔보려고 하셨지만 이미 그 외국인 학생의 휴대폰으로 무선 연결이 된 것인지 화면의 사진은 더 이상 바뀌지 않았고 바로 그때부터 그 학생은 충격적인 반박을 이어나가더군요. 그리고 역시나 그 학생의 당당한 발언이 이어나갈수록 강의실에서는 진짜 중국이 저렇게 더러운 나라였냐는 통쾌한 웅성거림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진은 제가 중국으로 유학을 갔었던 당시 직접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 어떤 사람들이 보더라도 중국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을 정도로 배경화면이 보이시죠? 방금 교수님께서는 한국은 한강에서 빨래를 한다. 그들은 세탁기도 없는 가난한 나라라고 주장하셨는데 그렇다면 저 중국의 사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심지어 한국에서는 한강에서 빨래를 하는 일도 없는데 저 사진 속의 중국인들은 길거리의 소화전을 마음대로 뜯어서 불법으로 물을 사용하면서까지 빨래를 하고 있는 사태를 말이죠. 그리고 더욱 황당한 사실은 바로 저 사진 속 중국인들의 태도입니다. 저는 저 사진을 찍자마자 근처의 중국 공안에게 위험성을 알리고 상황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중국의 공안들은 오히려 사진을 찍은 제 카메라를 뺏어가려고 하더군요. 상식적으로 어떻게 이런 나라가 존재할 수 있나요? 교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중국이 선진국이고 한국은 후진국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제가 찍은 실제 사진을 보고도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으신가요? 또 하나 교수님의 의견에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전 세계 가전제품 생산 보급률 1위 국가가 바로 한국이라는 통계 자료인데요. 아마 한국을 잘 모르는 사람이더라도 가전제품 브랜드인 삼성과 LG는 들어봤을 것입니다. 심지어 저희 학교만 하더라도 학교 장터가 열리면 꼭 삼성과 LG 제품을 구매하려는 학생들이 해마다 있을 정도니까 설명은 다 한 셈이죠. 그렇다면 교수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가전제품 보급률 1위 국가가 한국인데 한국에 세탁기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실제로 제가 한국에서 촬영한 두 번째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한국에서의 경우 다른 나라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2층 구조의 워시타워가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지금 경제적 수준이 너무나 높고 가전제품 기술력마저 높은 나머지 세탁기는 기본적으로 모든 가정에 구성되어 있고 이제는 일본과 중국은 비싸서 사용하지도 못하는 건조기마저 세탁기 위에 놓고 평범하게 사용하고 있죠. 즉 지금의 한국에서는 각 가정마다 세탁기와 건조기가 거의 필수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미 여기에서부터 교수님의 의견은 모두 거짓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어 있죠. 그렇다면 그토록 자랑하시던 교수님의 출신국과 중국은 어떨까요? 안타깝지만 교수님이 주장하신 대부분의 가난한 환경은 바로 중국의 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수도인 베이징조차 각 가정 세탁기 보급률이 20%라는 처참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죠. 중국에서 제일 부자 도시인 나라도 이 정도인데 과연 중국의 다른 외곽 지역 지방 도시들은 어떤 생활 수준을 보이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사진이 이제서야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금의 중국인들은 집에 세탁기마저 설치할 수 없는 가난한 상태이고 이러한 상황은 중국인들의 비도덕적인 시민의식과 합쳐져 길거리에서 소화전으로 빨래를 하는 황당한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죠. 하지만 중국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한국과 중국을 모두 경험했던 학생이지만 그 나라의 수준을 볼 수 있는 시민의식에서도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고 있죠.
교수님께서 도시와 연관지어 설명을 하셨으니 저 또한 똑같이 이를 도시학 관점에서 분석하여 중국이 왜 망국이고 후진국인지 그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혹시 지금 중국의 길거리 범죄 발생률이 몇 %인지 알고 계신가요? 놀랍게도 중국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길거리 도난 범죄 발생률이 9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즉 10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있다면 그들 중 9명은 필연적으로 중국에서 도난 범죄를 당한다는 말인데요. 교수님의 주장대로 중국이 정말 부유하고 그만큼 생활 수준이 높은 선진국이었다면 이러한 수치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저는 절대적으로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교수님께서 계속 폄하 발언을 했던 한국은 어떨까요? 놀랍게도 한국에서의 경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발생률은 0%에 가까우며 오히려 한국을 방문한 대다수의 외국인들은 한국 여행은 너무나 친절하고 배려를 느낄 수 있는 뛰어난 선진국이었다는 답변이 주를 이루고 있죠. 즉 자국민들이 아닌 제3자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한국은 이미 일본조차 따라잡을 수 없는 경제적 수준을 가진 동시에 이러한 경제적 수준은 한국인들의 시민의식마저 중국과는 비교조차 될 수 없는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는 말인데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중국인과 한국인의 생활 수준을 비교해보면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건조기와 세탁기는 너무나 평범한 가전제품이고 이제는 각 가정마다 공기청정기마저 매우 당연하게 있을 정도로 부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중국은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중국인은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오히려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공기청정기를 사용해야 하는 사람들은 중국인인데 그들은 너무 가난해서 이러한 높은 생활 수준을 누리기에는 힘든 월급 상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여기 있는 학생들도 지금 두 눈으로 똑똑히 봐주세요. 중국인 교수님처럼 특정 중국인들이 한국은 가난하고 중국은 부유하다라고 주장한다면 제가 보여드렸던 사진을 그대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그들은 이러한 처참한 중국의 상황을 알면서도 한국에게 열등감을 느끼며 이 사실을 숨기고 있거든요. 이제는 교수님이 제 의견에 한번 반박을 해보세요. 저는 한국이 왜 중국보다 부유한 선진국인지 사진과 이유를 적절히 설명했습니다. 더는 반박이 불가능하고 할 말이 없으시다면 지금이라도 빠르게 강의를 종료시켜주세요. 그리고 중국인 교수님의 강의를 동의하셨던 저희 교수님 또한 저는 와세다 학습지원센터에 문의를 넣을 생각입니다. 얼마나 돈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한국이 얼마나 선진국이고 영향력 있는 국가인지는 교수님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와세다 학생의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진행하는 반박과 직접 찍은 중국의 실체 사진에 중국 교수님께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는 행동을 반복하셨고 그때쯤부터 강의실에서는 학생들의 야유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와세다에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한국에 관심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한국의 위상과 영향력은 엄청나게 높아진 상태였고 제가 운영하는 여행 동아리 또한 한국으로 떠나는 여행 횟수가 제일 많을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최고 선진국 국가였기 때문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교수님은 말도 안 되는 선동 발언으로 한국에 대한 위상을 깎으려 했던 것이었고 마침 중국의 실체 사진을 찍어놨었던 학생에 의해 제대로 역관광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완벽하다고 할 수 있는 반박 주장에 중국 교수님은 급히 저희 교수님과 대화를 나눈 뒤 강의를 종료시키려는 것 같았고 저는 그 모습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대로 중국 교수님이 떠난다면 다음에 다시 똑같은 일이 다른 중국인에 의해 반복될 것이 분명해 보였고 최근 제가 여행 동아리에서 들을 수 있었던 중국인 친구들의 한국을 깎아내리는 동일한 발언으로 보았을 때 이는 그저 단순한 사건이 아닌 듯 보였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중국 교수님은 강의실을 떠나려던 찰나 다시 한번 궁시렁거리는 황당한 소리를 하셨는데요. 교수님은 완전히 감정이 흔들린 듯 대뜸 반박을 진행했던 외국인 학생에게 혹시 한국인 부모와 같이 살고 있냐면서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한국 정부나 관광청으로부터 돈을 받고 이러한 중국 비하 활동을 하는 것이냐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그 학생이 직접 찍은 중국의 길거리 빨래 사진에 크게 당황한 것 같았고 이어서 중국은 태어날 때부터 깨끗한 민족의 사람들이라 빨래를 할 이유가 없는 국가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시더군요.
결국 저는 참다 못해 자리에서 일어나 그 수준 낮은 중국인 교수에게 몇 차례 일침을 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많은 학생들은 지금의 이 상황이 단순 해프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계획된 선동 작전입니다. 저는 현재 와세다에서 여행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전 저희 동아리에 있던 한 중국인 학생은 한국은 세탁기도 없어서 계곡물로 빨래를 한다는 황당한 소리를 하더군요. 사실 처음에는 장난 삼아 하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그 중국인 학생은 저희 동아리 학생 전원을 한 명씩 따라다니며 그 허무한 소리를 반복했고 저는 그를 동아리에서 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과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 같은 국적 출신인 중국 교수님께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더군요. 이게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최근 얼마 전부터 저희 와세다에는 외부 프로그램을 통해 유학을 오는 중국인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공통으로 한국을 비하하거나 깎아내리는 발언을 매우 익숙하게 이어나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건 아마도 그들의 계획된 선동 작전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한국이 가난하고 후진국이라고 하며 꼭 그 뒤에는 오히려 중국이 선진국이라고 자신들의 나라로 오라고 합니다. 놀랍게도 그들이 주장하는 한국의 거짓 발언에서 한국을 중국으로 바꾼다면 모든 것이 말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 이러한 중국인들을 필수적으로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많은 학생들이 한국에 대한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 사람들이 매우 친절하고 부유하고 또 그들만의 문화를 통해 매우 살기 좋은 생활 인프라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말이죠. 저는 중국 교수님보다 이따위 수준 낮은 동시 강의에 동의한 저희 교수님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여기 있는 수많은 학생들이 한국을 깎아내린 지금의 이 시간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부터 중국인 학생들을 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거의 100% 한국을 비하하기 위해 지금의 이 학교로 유학을 온 것이니 말이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사연자분께 전해드릴 댓글도 남겨주시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중국은 주민등록증을 만들면 돈을 준다고요? 근데 주민등록증을 만드는 게 왜 돈을 받을 일이야? 한국은 주민등록증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여기 중국에서 여행을 온 여고생이 주민등록증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왜 주민등록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살고 있는 왕웨이라고 합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국수주의가 아주 심하신 분이에요. 잘못된 인식을 많이 가지고 계시죠. 이를테면 할아버지는 TV에서 한국에 대한 왜곡된 보도나 잘못된 생각들을 다 믿고 계세요. 그리고 중국에서 무슨 일이 터지기만 하면 일단 한국 탓을 하는 경우도 있으세요. 저는 사실 어렸을 때는 무조건적으로 할아버지가 맞다고 생각했었는데요.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는 그런 생각들이 조금 바뀌었어요. 저희 학교는 중학교 과정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착실하게 이수하면 대학교도 그대로 입학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사립학교 제도는 공립학교보다는 학비가 비싼 게 사실인데요. 그래도 부모님이 엄격한 집안이나 공부에 관심이 많은 집안은 자녀들을 조금 무리해서라도 사립학교에 보내는 것이 사실이에요. 저는 사실 저희 고등학교를 좋아하는 편이긴 합니다. 학생들이 다들 조용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거든요. 얼마 전에 할아버지가 집으로 와서 미친 듯이 화를 낸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저희 학교 수학여행이 한국으로 정해졌다는 얘기를 들으신 거죠. 원래 더 먼 나라로 갈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공부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기 때문에 너무 길게 여행은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중국에서 더 멀리 갈 바에 비행기를 타고 한두 시간이면 가는 한국으로 가자는 얘기가 모인 거예요. 선생님들은 회의를 많이 하신 것 같았지만 최근 학생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결국 한국으로 여행지가 결정이 되었죠. 사실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할아버지 몰래 K-팝 가수들을 좋아했는데요. 부모님은 저를 말리시지는 않았지만 할아버지한테 들키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죠. 할아버지가 한국을 너무 싫어하시니까 오히려 저는 왜 그러실까 더 궁금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동방신기를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방탄소년단을 좋아해요. 동방신기를 좋아할 때만 해도 저만큼 한국 가수를 좋아하는 학생들은 없었는데요. 요즘 학교에서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들 한국 가수를 좋아해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얘기하기가 좋아요. 할아버지는 정말 화가 나셨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미 수학여행지는 결정이 되었고 저만 친구들과의 일정에서 빠질 수가 없었죠. 아빠는 걱정이 많이 되셨는지 여행 전날 한국 돈을 많이 뽑아오셨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폭력적이라서 욕을 할 수도 있지만 대응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했어요. 저는 아빠나 할아버지의 말이 조금 무섭긴 했지만 어쨌든 설렘을 가지고 출발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 시원하고 상쾌한 서울의 공기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설렘과 걱정이 교차했습니다. 저는 항상 한국을 중국의 하위 버전으로 생각했고 중국에 비해서 모든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저희 집은 중국 국수주의 방송을 매일 틀어놓는데 중국보다 깨끗한 곳은 없다고 맨날 방송을 해주거든요. 한국의 공공시설이 중국을 능가할 수 있다는 것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청결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기존의 생각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고 자신이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첫째, 날은 자유시간이 없었어요. 경복궁을 둘러보고 편의점에 있는 뚱뚱한 바나나 우유를 먹었어요. 요즘 이게 유행이거든요. 다른 바나나 우유 말고 꼭 뚱뚱한 바나나 우유를 먹어야 했어요. 편의점에 5개밖에 없어서 못 먹은 친구들도 있었는데 저는 운 좋게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계산할 때 보니까 현금이 필요가 없었어요. 분명 다른 나라인데도 카드를 쓰는 게 훨씬 더 편안했습니다. 아빠가 가득 챙겨준 현금을 쓸 필요가 없었어요. 중국에서 동전 지갑을 들고 다니는 이유는 아무래도 아직도 현금 계산을 많이 하니까 동전이 많이 생겨서 그런 거거든요. 심지어 현금 계산을 안 하면 뭐라고 하는 주인들도 많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바나나 우유를 하나 사도 카드 계산이 가능했어요. 너무 편안했어요. 중국도 빨리 카드 계산이 활성화가 되면 좋을 텐데 말이에요. 왜 안 하는 걸까요? 여행을 계속하면서 저는 주요 관광 명소인 경복궁에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들이 주로 찾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후진국이라면 전 세계에서 왜 그렇게 많은 관광객이 찾는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는 한국이 정말 후진국이라는 믿음의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게다가 외국인들이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을 입고 다니는 모습을 자주 목격하면서 더욱 흥미를 느꼈습니다. 웅장한 건축물과 광활한 부지가 있는 궁전은 숨이 멎을 듯한 광경이었어요. 분명 화려하게 꾸미지는 않았는데 우아한 모습이 돋보였어요. 서울의 현대적인 도시 풍경 속에 자리한 고궁의 위용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 경내를 거닐던 왕조의 통치자들과 궁녀들의 모습을 상상하며 곧바로 과거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특히 연못 위에 우아하게 자리 잡은 경회루가 하늘과 주변 자연을 비추는 모습에 매료되었습니다. 숨이 멎을 정도로 고요하고 아름다운 풍경이었어요. 그리고 방탄소년단이 경회루에서 소우주라는 노래를 부른 거 아세요? 전 이미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신이 났어요. 저희 반이 태도가 좋았다고 선생님들이 배달 음식을 시켜 먹어도 된다고 하셨어요. 저희는 정말 신났어요. 상하이에 놀러가서 친구들이랑 교촌치킨을 먹은 적이 있었거든요. 한국에서는 더 싼 가격에 먹을 수 있잖아요. 저희는 망설임 없이 치킨을 시켰어요. 이미 한국 문화 덕후가 있어서 걔는 배달의 민족 어플도 깔려 있었어요. 알고 있는 맛이라서 더 기대가 됐어요. 바삭하고 풍미 가득한 치킨에 다양한 소스를 입혀 먹는다는 생각에 도착했을 때부터 기대가 컸습니다.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배달은 아주 빠르게 왔어요. 배달원이 저희 숙소까지 무사히 가져다 줬고 중국 카드를 썼는데도 계산이 잘 됐어요. 저희는 허니콤보와 레드콤보를 주문했는데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닭고기 조각은 윤기가 흐르는 고소한 소스에 넉넉하게 코팅되어 있었고 그 위에 마늘과 참깨가 뿌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완벽하게 튀겨진 치킨의 바삭함이 귀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바삭바삭한 껍질과 부드럽고 육즙이 가득한 속살의 조합은 천국과도 같았습니다. 간장 마늘 소스는 단맛 짭짤한 마늘 향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치킨과 환상적인 조화를 이뤘습니다. 지금까지 먹어본 프라이드 치킨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한 입 베어 물 때마다 풍미와 식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한 입 한 입 음미하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치킨과 함께 곁들여진 치킨무는 이 경험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삭하고 톡 쏘는 무는 치킨의 진한 풍미와 상큼한 대조를 이루며 입안을 깔끔하게 정리해주고 전체적인 식사 경험을 향상시켜 주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KFC를 먹는 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물론 KFC는 크리스마스 때 먹지만요. 꼭 치킨 브랜드에서 드세요. 이 치킨물을 먹을 수 있거든요. 배달 음식을 꼭 경험해보고 싶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둘째 날은 자유시간이 주어졌는데요. 저랑 친구들은 오늘을 가장 기다렸었어요. 일단 예쁜 카페도 가야 했고 쇼핑도 해야 했거든요. 롯데월드를 가는 친구들도 있긴 했는데 저는 쇼핑이 가장 하고 싶었어요. 저희는 명동으로 가려고 지하철을 타기로 했는데요. 일단 지하철역까지 버스를 타고 움직여야 했어요. 버스는 시간을 잘 지키고 깨끗하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편리했어요. 한 번 버스 요금을 내기만 하면 다른 버스도 무료로 탈 수 있는 시스템이었거든요. 이걸 환승이라고 하더라고요. 중국도 이 시스템이 활성화되면 좋을 텐데 말이에요. 중국은 버스나 지하철끼리는 환승이 안 돼서 버스만 타고 걷게 되는 일이 많아요. 아니면 지하철만 타고 내려서 걷거나 해야 하거든요. 생각해보니까 할아버지가 보던 방송에서 그래서 중국인이 많이 걷게 되는 거고 건강한 거라고 말했던 기억이 나요? 거의 세뇌 아닌가요? 저는 지하철로 갈아타면서 설마 영원히 나올까 했는데요. 정말로 영원히 나왔어요. 1,500원에 이렇게 많은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니 너무 좋았어요. 저희 집은 사립학교를 보내니까 교통비 걱정을 한 적은 없긴 한데 가끔 용돈을 다 쓰고 나면 교통비조차 부담이 될 때가 있긴 하거든요. 지하철에서도 환승 시스템이 대박이었어요. 지하철 노선도 앞에 서서 다양한 색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거대한 네트워크를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목적지까지 가려면 적어도 2번 이상 환승해야 했는데 처음에는 이 작업이 벅차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개찰구에서 팀원이 카드를 찍고 지하철에 내리자 불안감은 금세 감탄으로 바뀌었습니다. 중국은 예를 들어 상하이역에 1호선, 4호선, 7호선이 있다고 해도 갈아타는 게 영원히 아니에요. 왜냐면 1호선, 4호선, 7호선이 회사가 다 달라서 환승을 안 해주거든요. 1호선에서 4호선으로 갈아타려면 또 돈을 내야 하거든요. 그래서 환승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회사가 어떤 호선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 알아야 해요. 그런데 외국인이 이런 정보를 어디서 얻겠어요? 구글 지도도 아직 지하철 요금에 대해서 알려주지는 않거든요. 또 눈에 들어온 것은 표지판의 선명함이었습니다. 환승 방향이 한국어와 영어로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어 승객들이 한 노선에서 다른 노선으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디지털 스크린에는 열차 도착과 출발에 대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표시되어 있어 항상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효율적으로 동선을 계획할 수 있었습니다. 첫 환승을 하면서 저는 시스템의 편리함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환승 지점이 잘 설계되어 있어 노선 간 도보 이동 거리를 최소화했습니다. 다른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처럼 다른 게이트를 통해 내렸다가 다시 들어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원활한 환승 덕분에 시간이 절약되고 여행이 훨씬 더 편안해졌습니다. 승객의 편의와 안전에 대한 배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플랫폼에는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있어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는 모든 승객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열차 자체도 중국보다 훨씬 크고 높았어요. 아무래도 한국 사람들이 더 커서 그런가 봐요. 명동으로 가는 사이에 한국 남자 대학생들을 봤는데요. 한국 드라마에서 봤던 것처럼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저희는 도착할 때까지 그 남자 얘기를 했어요. 중국어를 알아듣지는 않았겠죠. 서울을 여행하는 동안 저는 활기차고 번화한 명동, 특히 수많은 화장품 숍으로 유명한 명동 지역을 경험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압도적인 다양성을 자랑하는 한국 뷰티 제품의 세계에 매료되었습니다. 저는 스킨케어부터 메이크업에 이르기까지 최신 뷰티 기술이 적용된 다양한 제품들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한 매장에 들어서자 만화경처럼 다양한 제품들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진열대에는 깔끔하게 정돈된 병과 용기가 진열되어 있었고 포장도 우아하고 귀여웠습니다. 제 관심을 알아차린 매장 직원들은 정말 친절하게 도와주었습니다. 직원들은 제품의 장점과 사용법을 설명하며 저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스킨케어에 대한 지식과 열정이 느껴졌고 제 피부 타입과 고민에 맞는 제품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개인 맞춤형 쇼핑 경험이었으며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느낌과 교육을 받았다는 느낌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이제 화장품도 한국 제품이 더 귀엽고 다양한 것 같았어요.
명동에서 신기한 사건이 있었어요. 친구들이랑 올리브영이랑 다양한 화장품들을 사고 나오는 길이었는데요. 제 눈앞에 지갑이 떨어져 있었어요. 저희는 정말 당황했어요. 지갑을 잃어버린 사람도 걱정이 되었죠. 저희는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며 지갑을 주었습니다. 심지어 비싼 지갑이었어요. 오래 써서 낡아 보이긴 했지만요.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일단 지갑을 열어보았어요. 그 안에는 제가 생각지도 못한 것이 들어있었어요. 신분증이요. 그 사람의 얼굴이랑 생년월일이 쓰여 있었어요. 잃어버린 물건을 찾을 수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주인을 찾기로 결심한 저는 가까운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관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친절하고 능숙하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들은 지갑을 가져갔고 주인과 연락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인은 그 자리에서 전화를 받았고 저희에게 사례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지갑에 있는 돈을 가져갈 수 있게 해주었어요. 저는 사례보다도 신분증에 놀랐어요. 중국은 신분증이 없거든요. 의료보험증 카드만 있어요. 사실 올여름에 주민등록증을 만들면 돈을 주겠다고 했는데도 중국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해서 다들 만들지 않고 있어요. 저는 한국에 와서야 주민등록증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말 그대로 자기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할아버지는 중국의 모든 일들이 옳다고 생각하면서도 왜 주민등록증은 안 만드실까요? 하긴 또 중국의 일처리를 생각하면 할아버지한테 신뢰를 주기 힘들 것 같긴 해요. 중국이 의료보험증을 주민등록증으로 바꾸는 시도를 했을 때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일일이 중국 공무원들이 수기로 작성을 하니까요. 중국은 컴퓨터 쓰는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논문도 핸드폰으로 쓰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등록하지도 않은 동명이인의 주민등록증이 발급이 된다든지 하는 실수들이 있었어요. 컴퓨터로 자동화해서 등록하면 이런 일은 없을 텐데 말이에요. 제가 한국에서 또 놀란 점이 하나 있었어요. 저는 아침마다 아버지가 틀어놓은 TV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TV에서 말하기를 요즘 한국 학생들 사이에서 예습 재팬이 유행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한국 학생들이 말을 할 때 꼭 중국어를 섞어서 말한다고 했거든요. 저는 출발하는 날 아침에도 그런 내용을 보고 왔어요. 한국 학생들이 꼭 말할 때 라고 한다는 거예요. 마지 고마워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말하는 한국 학생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를 안 해서 다행이지 했으면 정말 창피할 뻔했어요. 중국 TV들이 이렇게까지 해서 앉는 게 뭘까요? 저희 할아버지 같은 사람들이 계속 봐서 그런 걸까요? 저의 관점을 바꾸기 시작한 것은 한국인의 따뜻하고 친절한 성격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불편함을 피하려는 중국 문화와는 달리 한국인들은 친근하게 다가가고 개방적이었어요. 중국인이라고 해서 욕을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고마웠어요. 심지어 중국에서는 보기 드문 단체 사진을 찍기 위해 저와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오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음식도 정말 맛있었어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저는 한국 요리의 풍부하고 다양한 맛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는 맛의 깊이와 각 재료의 개성이 뚜렷한 한식의 맛에 감탄했고 이러한 복합적인 맛이 부족한 일부 중국 요리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한식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중국 요리가 우월하다는 저희 믿음의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중국으로 돌아간 저는 한국에 대한 자신의 오해를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 문화를 좀 더 일찍 접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한국어를 배워 한국 문화에 완전히 몰입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새로 알게 된 한국에 대한 관심을 친구들과 가족들, 특히 여전히 한국에 대해 오해를 갖고 있는 부모님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저는 한국 문화의 풍요로움,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 한국 음식의 깊이, 한국 인프라의 우수성을 깨달았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고정관념에 도전하고 시야를 넓히기 위해 다른 문화를 직접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줬어요. 저희 할아버지를 설득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만 어쨌든 중국의 10대들은 확실하게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중국 연예인들보다도 한국 연예인들이 더 키도 크고 또 예쁘게 입고 나오거든요. 노래도 더 잘하고요. 옛날보다 한국 연예인들을 접할 기회도 한국 사람들을 접할 기회도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더욱 재미있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영국보다 좋은 나라가 없는데 한국에서 뭘 배워야 하는 걸까요? 저 말고 다른 사람을 한국으로 보내주세요.
제발요, 저는 한국에 가야 할 이유가 없어요. 영국의 공항공사에서 여자 직원이 울면서 빌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공항청에서 일하는 20살 뮤즈라고 합니다. 영국 공항청의 직원으로서 저희 일상은 일상적인 업무와 익숙한 얼굴들이 어우러져 있었어요. 정돈된 책상이 줄지어 있고 효율적인 업무로 윙윙거리는 사무실은 안식처와도 같았습니다. 저는 자신의 업무가 국가의 중요한 인프라 중 하나가 원활하게 운영되는 데 기여한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희 세계는 사실 굉장히 작았어요. 저는 항상 고향의 소박한 즐거움에서 기쁨을 찾는 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손바닥 보듯 익숙한 거리, 거부할 수 없는 신선한 빵 냄새가 나는 동네 빵집, 주말을 보내는 고요한 공원은 저에게 만족의 초석이었습니다. 저에게 여행은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주변 환경이 변하는 것을 싫어했어요. 몇 번의 영국 외 지역 여행은 처음에는 흥미로웠지만 금세 시들해졌습니다. 이탈리아에서 겪은 빈대 사건은 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빈대에 물린 신체적 불편함뿐 아니라 낯선 땅에서 느끼는 취약함과 소외감이 컸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대처는 더 최악이었어요. 빈대가 자기 호텔에 있었다고 어떻게 확신하냐고 물어봤죠. 어떻게든 환불을 해주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티가 났어요. 이 경험은 적과 안전하고 이해받는다고 느꼈던 사랑하는 영국 국경 안에 머물러야겠다는 결심을 굳히게 했습니다. 저는 여행 자체가 싫었어요. 저는 영국의 인프라와 서비스가 다른 나라보다 우수하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굳이 다른 나라에 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에게 심각한 일이 생겼습니다. 한국으로의 출장이 결정된 것이었어요. 한국의 디지털 시스템과 생활의 결합에 대한 연구를 하고 보고를 해야 했죠. 한국으로의 출장이 발표되었을 때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에서 멀리 떨어진 낯선 곳으로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물론 저는 한국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 발전과 경제 성장은 영국에서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었거든요. 특히 요즘 어린아이들에게 한국 가수들은 꿈이자 희망이었어요. 하지만 저에게 한국은 베일에 쌓인 땅,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가 큰 땅일 뿐이었죠. 과거 여행 실패의 기억이 저를 괴롭히며 주저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나라도 아니고 한국으로 가야 한다는 사실이 절망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출장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일상생활에서 가정을 도와주는 로봇과 한국 사람들의 이용 사례를 탐구하는 것은 단순한 출장이 아니라 영국의 미래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연구 프로젝트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마지못해 출장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마음은 불안과 의심으로 소용돌이쳤습니다. 저의 동료들은 제 출장을 미친 듯이 부러워했어요. 저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감탄사를 연발하며 한국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알지도 못하는 곳들과 모르는 제품들을 보여주면서 저에게 사다 달라고 요청했죠. 기술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샤샤는 한국의 최첨단 혁신에 대해 흥미진진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스마트홈부터 효율적인 대중교통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기술이 일상생활에 매끄럽게 통합된 모습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구청에서 독거노인분들께 기가진이와 같은 가정용 로봇을 제공해서 어르신들의 안위를 묻는 정책도 있다고 했어요. 심지어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스마트워치를 제공해서 시민들의 걸음수를 조절한다고도 했어요. 강제로 산책을 나갈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의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전염성이 강했고 저는 그의 이야기를 열심히 들으며 서서히 흥미를 느꼈습니다. 이전에 한국을 여행한 적이 있는 카이는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서울의 궁궐을 탐험하고 한국 전통 음식을 맛보고 활기찬 밤 문화를 경험한 저의 이야기는 저의 암울한 예상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의심이 가시지 않았어요. 저에게 영국보다 좋은 나라는 없었거든요. 비행 전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앞으로의 여정에 대한 생각으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저는 이 여행이 단순한 직업적 의무가 아니라 자신의 두려움에 도전하고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두려움과 새로운 결심이 교차하는 가운데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고 한국의 매력을 발견할 준비가 된 열린 마음으로 이 여정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은 흐릿했습니다. 저의 머릿속은 온통 생각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한국에서 저를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까? 문화는 얼마나 다를까? 공항에서 저는 동료인 샤샤와 카이를 만났습니다. 저의 떨리는 마음과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사람의 흥분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는 동안 저는 영국 공항의 효율성과 정돈된 모습에 감탄사를 연발하며 고향을 떠나올 때를 떠올렸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희 불안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한글로 된 표지판과 끊임없이 이어지는 사람들로 북적여 여기는 공항이 압도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관과 수화물 찾는 곳을 통과하면서 저는 공항이 놀라울 정도로 깨끗하고 체계적이며 첨단 기술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직원들은 친절하고 놀랍게도 많은 직원이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깨끗한 공항을 본 적이 없었어요. 유럽에서는 런던의 히드로 공항이나 프랑스의 샤를 드골 공항이 가장 좋은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인천공항은 그 공항들을 뛰어넘었어요. 한국에 온 적이 있었던 카이는 더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공항만한 면세점이 안에는 또 있다고 했죠. 출국하는 길에는 꼭 쇼핑을 하라고 했어요. 저를 맞이한 로봇이 수많은 여행객들 사이를 매끄럽게 이동하는 광경은 한국의 정체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가던 길을 멈추고 매끈한 로봇이 공항 곳곳을 누비는 모습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SF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로봇은 거의 인간처럼 움직였고 센서가 장애물과 사람을 능숙하게 피했습니다. 저희는 생활과 로봇이 어떻게 접목하는가에 대한 프로젝트 때문에 온 것이기 때문에 이 경이로운 기술에 이끌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로봇이 제 쪽으로 고개를 돌리더니 디지털 눈동자가 저와 마주쳤습니다. 로봇의 가슴에 있는 화면이 깜빡이며 여러 언어로 친근하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 로봇이 단순한 로봇이 아니라 혁신과 고객 서비스에 대한 대한민국의 의지를 상징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로봇은 또렷한 합성 음성으로 도움이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저는 공항에서 로봇과 대화하고 있다는 사실에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다시 평정을 되찾은 저는 택시 타는 곳으로 가는 방법을 물어봤어요. 로봇은 즉시 응답하여 화면에 공항의 상세한 지도와 함께 강조 표시된 경로를 표시했습니다. 인천공항은 24시간을 운영하는 공항인데 이 로봇을 이용하여 직원들의 불편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편리한 시스템이에요. 반드시 영국에 돌아가서 보고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로봇의 지시에 따라 공항을 빠져나가는 동안 머릿속은 여러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만남은 제 예상을 깨뜨렸습니다. 한국에서 첨단 기술을 볼 수 있으리라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인간과 같은 형태로 경험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었습니다. 짐을 챙기고 로봇을 뒤로 하고 나오면서 저는 경이로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기술 발전의 최전선에 서 있다는 자부심을 가진 국가가 보여주는 완벽한 환영 인사였어요. 공항을 빠져나온 저희를 맞이한 것은 화창한 날씨였습니다. 겨울 공기가 쾌적했어요. 저희는 택시 승차장으로 향했고 친절한 기사가 미소로 반갑게 맞이하며 짐을 들어주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기대와 현실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로는 깨끗하고 잘 정비되어 있었으며 예상하지 못했던 질서와 평온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호텔에서 빈대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기대가 되었어요. 호텔로 향하는 길에 저는 처음으로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스카이라인은 현대적인 고층 빌딩과 전통 건축물이 어우러져 과거와 현재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거리는 활기차면서도 혼란스럽지 않았고 한국의 활기찬 문화를 보여주는 상점과 레스토랑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호텔에 도착한 저는 직원들의 따뜻한 환대에 감동했습니다. 객실은 편안하고 시설이 잘 갖춰져 있었으며 도시의 멋진 전망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여행을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저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이번 출장이 걱정했던 것만큼 힘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돌아다니던 중 저는 기술의 편재성을 발견했습니다. 뉴스와 광고를 보여주는 스크린이 건물 측면을 장식하고 있었고 남녀노소 누구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길을 찾고 소통하고 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자랑하는 기술 선진 사회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아날로그 TV는 쓰지도 못할 거예요.
유리창으로 보이는 카페 안에서의 학생들도 기계를 다루는데 아주 능숙해 보였어요. 모두가 노트북을 손쉽게 다루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저 얘기는 카페에서 노트북을 이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정말 발전한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저는 호텔 침대에 누워 한국에서의 첫날을 회상했습니다. 제가 가장 걱정했던 것은 침대의 빈대였는데요. 사실 호텔방으로 들어가는 순간 빈대가 없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깨끗했고 호텔방의 시설은 최고였거든요. 이런 최신식 호텔은 유럽에서도 가본 적이 없었어요. 유럽은 대다수의 건물이 낡았으니까요. 빈대요? 당연히 없었죠. 집에서보다 좋은 침대 덕분에 아주 잘 잘 수 있었어요. 다음날 저희가 도착한 곳은 LG 마곡 체험센터였어요. 이들이 도착한 곳은 서울의 유명한 기술 허브였으며 이곳에서 한국의 IoT 분야 전문가들을 만날 예정이었습니다. 이 건물은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반영한 외관과 최신 기술이 집약된 내부를 갖춘 현대 건축의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인터랙티브 디스플레이부터 조명과 온도를 제어하는 자동화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건물 설계의 기술이 완벽하게 통합된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여기서 발전을 끝내지 않고 집 앞에서 모든 것들을 조절하는 것을 목표라고 했어요. 이 만남은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기술을 통해 도시 생활을 개선하고자 하는 한국의 야심찬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대해 알게 된 것이죠. 교통 혼잡을 줄이는 지능형 교통 시스템부터 첨단 폐기물 관리 솔루션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IoT를 사용하는 데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두드리면 냉장고 내부를 볼 수 있는 거 아세요? 저는 그런 제품은 처음 봤어요. 그리고 정말 부러웠던 점이 있었어요. 이건 침대에 있는 제가 가장 부러웠던 자동화 시스템인데요. 제가 잠들면 자동으로 저희 수면을 분석해서 불을 꺼주는 기계가 있었어요. 자동화가 이 정도로 잘 되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팀은 서울 시내를 둘러보며 이러한 혁신의 현장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들은 센서가 환경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실시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관계 및 조명을 관리하는 스마트 공원을 방문했습니다. 저는 자원을 절약할 뿐만 아니라 대중에게 아름답고 잘 관리된 공간을 제공하는 이러한 시스템의 효율성과 효과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서울시 교통관리 시스템의 규모와 정교함을 제대로 파악한 것은 스마트 교통관제센터를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센터는 서울시 전역의 실시간 교통 데이터를 보여주는 모니터가 벽면을 가득 채운 활동의 중심지였습니다. 기술자들은 교통 흐름을 최적화하고 혼잡을 줄이기 위해 패턴을 분석하고 신호를 조정하며 부지런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분석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정보가 시민들한테 제공되고 있었어요. 시민들이 국토부 전화번호를 치고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어떻게 가는지만 물어봐도 문자로 알려주더라니까요.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첨단 기술의 통합이었습니다. 알고리즘이 교통량을 예측하고 그에 따라 신호 타이밍을 조정했습니다. 카메라와 센서가 교차로를 모니터링하여 정보를 관제센터에 전달하면 관제센터는 실시간으로 조정하여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유지했습니다. 팀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는 경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수준의 협동과 기술 혁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마트 도시 계획에 대한 한국의 노력과 첨단 기술에 대한 투자가 분명하게 반영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영국을 따라오는 나라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영국도 한국만큼 많이 연구하고 시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이 경험은 도시교통 분야에서 무엇이 가능한지에 대한 저의 이해를 바꿔놓았습니다. 관제센터를 나와 북적이는 서울거리에 다시 발을 내딛자 새로운 눈으로 도시를 바라보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교통 시스템 덕분에 버스가 언제 오는지 시민들은 모두 알 수 있었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가지 않더라도 어플에서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출장이 끝나갈 무렵 처음에 가졌던 한국에 대한 우려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한국의 기술 발전과 이를 통한 일상생활의 개선은 인상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영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는 이러한 혁신 기술을 고국의 기술과 비교하며 영국이 이러한 분야에서 어떻게 하면 한국에서 배우고 협력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출장 이후의 음식은 얼마나 완벽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먹을 게 많은 나라는 처음 봤어요.
저는 영국의 학생과 비슷하다는 족발을 한번 먹어보고 싶었어요. 한국에 오신 영국 분들은 꼭 족발을 먹어보세요. 식당에 들어서자 따뜻하고 고소한 향이 우리를 감쌌고 친절한 주인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가게 안은 아늑하고 활기찬 분위기로 집처럼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우리는 전통적인 낮은 테이블에 앉았고 설렘과 호기심이 뒤섞인 마음으로 종업원의 열렬한 추천에 따라 족발을 주문했습니다. 족발이 도착했을 때 그 광경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족발은 식당의 따뜻한 조명 아래에서 반짝이며 아름답게 담겨 있었습니다. 김치, 단무지, 신선한 채소 등 다양한 반찬이 함께 나왔습니다. 고기는 부드럽고 풍미가 좋아 보여서 빨리 맛보고 싶었습니다. 족발은 고기 자체가 촉촉했어요. 주인이 상추에 고기 한 조각을 싸서 마늘과 쌈장을 살짝 얹고 한 입에 넣어보라고 했어요. 그의 안내에 따라 저는 약간 긴장했지만 새로운 요리의 모험에 대한 기대감으로 첫 한 입을 준비했습니다. 족발을 맛보는 순간 저는 감탄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고기는 놀라울 정도로 부드러워 입안에서 살살 녹는 듯했고 상추의 신선함과 김치의 톡 쏘는 맛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진하고 고소한 맛이었어요. 식감과 맛의 조합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동료들과 저는 기쁨과 놀라움의 표정을 주고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요리가 얼마나 맛있는지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저는 여행의 즐거움이 이런 거구나 생각했어요. 출장으로 온 한국이 이런 경험을 선사해 줄지 몰랐어요. 마지막 날 침대에 누워있던 저는 한국과 여행 자체에 대한 자신의 인식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깨달았습니다. 마지못해 떠난 출장으로 시작했던 한국 여행이 자신을 발견하는 여행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영국에 가서 보고서를 작성할 일조차 기쁘게 느껴졌어요. 또한 한국을 떠나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휴가는 반드시 한국으로 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맛있는 건 얼마나 많을 거고 나라는 또 얼마나 발전해 있겠어요. 영국 분들 꼭 한국으로 놀러와 보세요. 가장 만족스러운 여행지일 거예요.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 놀러 가는 거 일부러 가는 거지. 나에게는 어떤 시련이 필요하거든. 시련을 경험하러 한국에 간다고? 한국에 어떤 시련이 있는데? 여기 함부르크의 한 화방에서 여성들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는 친구는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언제나 열정이 넘치는 독일 함부르크에서 화가로 활동하고 있는 에일리라고 합니다. 저는 SNS에서 운이 좋게 졸업작품이 대박이 나서 미대를 졸업한 이후로부터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았어요. 졸업 후 그림만 계속해서 그리다가 권태기가 온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지루하게 느껴졌어요. 좀 바보 같지만 저는 저에게 시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철없는 말이었다는 거 정말 인정해요. 오히려 독일이 아니라 조금 부족한 나라에 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국행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혼잡한 거리 언어 장벽 빠르게 변화하는 라이프 스타일은 저에게 이질적으로 느껴졌어요. 드라마에 나오는 것들은 다 환상이라고 생각했죠. 기술 집착적이고 경쟁이 치열한 사회로 묘사되는 서구 언론의 한국 묘사도 회의감을 더했습니다. 심지어 저는 일본에서의 불친절한 서비스와 낯선 땅에서 이방인처럼 느껴졌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일본보다도 더 못 사는 나라라는 인식이 강했어요. 그래서 한국행을 택했습니다. 저에게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일본에 갔을 때 정말 불편한 점이 있었어요. 예술가인 저는 독일 생활의 안락함과 편리함, 특히 현금 없는 거래의 편리함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금융거래에 대한 접근 방식, 특히 많은 곳에서 신용카드 사용을 꺼리는 일본인들의 태도에 당황했습니다. 독특하고 매력적인 상점과 아늑한 식당에 들어가 물건을 구경하고 구매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때마다 신용카드를 꺼내들면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게 죄송합니다. 현금만 받겠습니다. 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제게 익숙했던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식당에서도 최소 구매 요건이나 국제카드의 기술적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제약은 사소한 불편함을 넘어 일본을 탐험하고 즐기는 데 큰 장벽이 되었습니다. 현금이 부족할까봐 늘 걱정했고 ATM을 자주 찾아서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 여행에 예상치 못한 스트레스를 더했습니다.
현금에 대한 의존도는 구시대적인 느낌이 들었고, 기술 발전으로 유명한 일본이 어떻게 이런 전통적인 결제 방식을 고수할 수 있는지 의아했습니다. 가장 당황스러웠던 순간은 네이버페이를 사용하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받지 않아도 문제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일본에서는 디지털 결제 솔루션이 대중화되어 있었지만 저는 외국인인데 네이버 아이디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현지 생활 방식과 저와 같은 외국인 여행자의 경험 사이의 간극을 강조한 것이죠. 일본에서 특히 저를 당황하게 한 사건은 와이파이 연결에 어려움을 겪은 것이었습니다. 내비게이션 번역 연락을 유지하기 위해 디지털 연결에 의존하는 외국인 방문객으로서 이 문제는 제 여행에 큰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활기찬 거리와 숨겨진 보석 같은 명소를 탐험하고 싶어서 분주한 일본 도시에 도착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제 휴대폰이 현지 와이파이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자 열정은 금세 좌절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서 있는 저는 완전히 고립되고 단절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낯선 땅에서 인터넷 접속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직접 겪어보기 전까지는 과소평가하기 쉽습니다. 언어 장벽이 이미 어려운 일본에서는 인터넷 접속이 안 되니 방향 감각 상실감이 더 심해졌습니다. 길을 찾거나 방문하고 싶은 장소에 대한 정보를 검색할 수 없었고, 원활한 소통을 위한 간단한 문구 번역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무료 와이파이가 있는 카페나 공공장소를 찾기 위해 거리를 헤매던 기억이 납니다. 연결에 실패할 때마다 작은 패배처럼 느껴졌습니다. 매장에서 와이파이 표지판을 계속 찾다 보니 탐험의 즐거움에서 멀어지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 경험은 겸허했습니다. 돌아와서 끊임없는 연결을 얼마나 당연하게 여겼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낯선 환경에서 제가 얼마나 취약한 존재인지 깨달았습니다. 사소해 보였던 와이파이 연결이 안 되는 문제가 큰 장벽이 되어 도시를 탐색하고 온전히 경험하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시련은 저를 더욱 지혜롭게 만들었습니다. 현지인에게 길을 물어보거나 실제 지도를 사용하는 등 전통적인 내비게이션 방법에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어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과 더 많이 교류하게 되면서 제 안전지대를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분주하고 활기찬 요코하마의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도시를 둘러보고 싶다는 생각에 저는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복잡한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노선 급하게 출퇴근하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역 등 도쿄의 지하철은 복잡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모험심과 기본적인 지하철 노선도로 무장한 저는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아니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매표기에서 제 첫 번째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안내문은 대부분 일본어로 되어 있었고 영어 번역은 거의 없었습니다. 초보적인 이해와 몇 가지 추측에 의존해 목적지까지 가는 올바른 티켓을 구매했습니다. 개찰구를 지나자 진짜 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수많은 표지판과 화살표 승강장들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저는 길을 물어보려고 했지만 제한된 일본어, 어휘와 급박하게 돌아가는 환경 때문에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웠습니다. 대부분의 통근자들은 너무 급한 나머지 도움을 주려고 하지 않았고,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도 언어의 장벽에 부딪혔습니다. 저는 제 본능을 믿고 옳다고 생각되는 지하철에 탑승했습니다. 지하철이 도시를 가로지르며 달리는 동안 저는 역 이름을 살피다가 천천히 깨달았습니다. 제가 목적지와 반대 방향으로 향하는 열차를 잘못 탔다는 사실을요 누구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너무 지쳐서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왔어요. 돈은 얼마나 나왔냐고요? 묻지 마세요. 30분 탔는데 독일보다 더 비싼 택시비를 냈으니까요. 일본은 택시비가 원체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기억을 가지고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를 탄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색다른 경험을 암시하는 첫 번째 만남은 수암을 찾는 곳이었죠. 수많은 얼굴과 표지판의 바다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공항 직원의 친절한 눈빛이 보였습니다. 그의 영혼은 악센트가 있긴 했지만 분명하고 따뜻했습니다. 짐을 찾는데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가 물었습니다. 그 작은 친절이 제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준 첫 번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얼굴도 아주 잘생기고 키도 컸어요.
일본에서 와이파이 연결에 어려움을 겪은 후 한국에 도착한 저는 와이파이의 보편성과 효율성에 놀랐습니다.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모습에 놀라움과 동시에 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무료 와이파이를 자랑하는 표지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반신반의하며 평소와 같은 어려움을 예상하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놀랍게도 휴대폰이 바로 연결되었습니다. 연결이 쉬웠다는 것뿐만 아니라 초고속 속도도 놀라웠습니다. 지도를 다운로드하고 메시지를 보내고 심지어 동영상을 지연 없이 스트리밍할 수 있었습니다. 이 끊김없는 연결성은 디지털 단절에 지친 여행자에게 따뜻한 환영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울에 들어와서도 이런 경험은 계속되었는데요. 북적이는 시장, 조용한 카페, 심지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에도 안정적인 와이파이가 항상 제 손끝에 있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연결성은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덕분에 도시를 쉽게 탐색할 수 있었고 집에 있는 가족 및 친구들과 연락하는 것도 수월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이러한 기술적 편의성이 한국의 효율성과 미래지향적인 성격을 반영하는 것 같았다는 점입니다. 친구들과의 연락이 너무 잘 되어서 편안했어요. 저는 북촌 한옥마을의 한 전통 한옥 게스트하우스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목조 구조와 종이 문으로 된 게스트하우스의 소박한 매력은 도시 경관을 지배하는 고층 빌딩과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이불을 덮고 눕자 낯선 땅에 와 있다는 현실이 서서히 다가왔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서울의 모습의 고통이 아니라 영감이 샘솟는 것을 느꼈어요. 제가 있었던 독일이 오히려 너무 지루했던 곳인 거죠. 날이 저물어 저녁이 되자 저는 광장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시장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노점들이 길을 따라 늘어서 있었고 각 노점들은 저마다 다른 음식의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저는 떡볶이와 매콤한 떡볶이를 먹으며 입맛을 돋웠고 호떡의 일종인 호떡의 달콤함을 맛보았습니다. 독일에서 봤던 한국 장터랑은 좀 다른 느낌이었어요. 훨씬 더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중에 저는 번화한 쇼핑 지구인 명동에 도착했습니다. 가장 좋은 건 카드가 안 되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다는 점이었어요. 정말 어디든지 카드가 가능했어요. 제가 카드가 되냐고 물으면 주인분들은 요즘 카드가 안 되는 데도 있어요. 라며 물어봤어요. 한국에서도 일본이랑 비슷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한국의 신용카드와 디지털 결제 광범위한 수용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국의 이러한 거래 편의성은 단순히 편리함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글로벌 방문객을 환영하고 전통과 현대를 모두 포용하는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어서 신선함과 편안함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심지어 한국 사람들은 핸드폰으로 모든 것을 해결했어요. 삼성페이 안에 모든 게 들어있었거든요. 요즘은 접는 핸드폰이 나와서 핸드폰을 펼 필요도 없다고 했죠. 하루가 저물어갈 무렵 저는 한강변의 한적한 장소를 찾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기 시작하면서 물 위로 지는 석양을 바라보며 깊은 평화를 느꼈습니다. 서울이 저에게 마음을 열어줬고 그 대가로 저도 서울을 향해 마음을 열었습니다. 너무 즐거운 여행이었어요. 권태기라는 게 생각이 들지 않고 더 새로운 것을 계속 찾아가는 여행이었어요. 서울에 더 있고 싶었지만 제주도 비행기표를 예약해둔 상태였어요. 번잡한 서울의 거리를 떠나 고요한 제주도로 향하는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비행기가 내려서자 푸른 언덕과 짙푸른 바다가 어우러진 그림 같은 풍경의 제주도가 처음으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주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고요함의 안식처인 서울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제주에서의 첫날은 거친 해안선을 탐험하는 데 보냈습니다. 절벽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가 잔잔한 교향곡처럼 들려왔어요. 저는 물이 바다로 바로 떨어지는 유명한 정방폭포를 방문했습니다. 안개와 굉음 속에 서서 자연의 원초적인 힘과 깊은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제주에서의 하루는 탐험으로 가득했습니다. 한라산에 올라 정상에서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노란 유채꽃이 활짝 핀 들판을 거닐며 마치 그림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광경을 감상했습니다. 섬의 자연은 저를 끊임없이 놀라게 하는 캔버스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협재 해변에 앉아 하늘을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이는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해변은 백사장과 맑은 바닷물이 어우러져 고요했습니다. 잔잔하게 부서지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나는 내가 찾고 있는지도 몰랐던 평화를 찾았습니다.
제주도의 몽돌 해변에서의 순간은 저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한 깊은 경험이었습니다. 예술가로서 저는 항상 자연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왔지만 이 해변은 제가 본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해변은 함부르크의 뜨거운 모래가 아니라 몽돌이라고 불리는 부드럽고 둥근 자갈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 위에 서서 몽돌 위로 리듬감 있게 밀려오는 파도 소리를 듣고 있자니 형언할 수 없는 평화로움이 느껴졌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시각적인 아름다움이었습니다. 회색, 검은색, 흰색 등 다양한 색조의 조약돌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며 단순하면서도 복잡한 모자이크를 만들어냈습니다. 걸을 때마다 발밑에 매끈한 돌이 주는 독특한 감촉이 땅을 짚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대지와 더 깊이 연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잔잔하고 잔잔한 파도 소리, 따스한 햇살, 시원하고 단단한 자갈의 촉감 등 모든 요소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마치 자연이 교향곡을 연주하는 것 같았고 저는 완전히 매료된 채 관객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주도는 언제나 정신없는 저에게 차분함을 알게 해주었어요. 한국에서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저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제주도는 성찰의 장소였습니다. 소음과 인파에서 벗어나 맑은 마음을 찾았습니다. 제주도의 아름다움은 제 영혼의 보약이 되었고 창의력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주는 단순한 목적지가 아니라 그 자체로 여행이었고 자연의 중심과 내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여정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여행이 끝나갈 무렵 저는 반성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번 여행은 단순한 목적지 탐방이 아니라 자아를 발견하고 예술적 영감을 얻는 여정이었습니다. 올해의 캠퍼스를 들고 한국에 왔지만 붓질 하나하나가 제 관점을 바꾼 추억과 함께 걸작의 경험을 안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저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서울이 변해서가 아니라 제가 변했기 때문에 서울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첫날 봤던 장소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돌아보았습니다. 한강에 비치는 햇살, 하루를 보내는 사람들의 미소,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 등 이전에는 놓쳤던 디테일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조용한 카페에 앉아 녹차 한 잔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행 중 습관이 된 스케치북을 꺼냈습니다. 페이지마다 스케치와 메모가 가득했고 한국에서의 시간을 시각적으로 기록한 일기장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면서 제가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번 여행은 단순히 한국을 발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저 자신을 재발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표면 너머를 바라보는 것, 판단하기보다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의 친절함과 따뜻함, 아름다운 풍경, 풍부한 역사와 문화는 제 영혼을 풍요롭게 하고 예술에 대한 열정을 다시 불태웠습니다. 독일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몸을 싣고 창밖으로 저물어가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슬픔과 함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제가 바랄 수 있는 것 이상의 것을 주었고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이 여행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국에서 얻은 영감은 제 예술과 이야기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 고스란히 녹아들 것입니다. 한국은 예상치 못한 뮤직이었고 저는 영감으로 가득 찬 마음과 새로워진 정신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여정은 끝났지만 이 경험의 영향은 영원히 제게 남을 것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지도상의 장소가 아니라 제 일부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가장 변화가 빠른 곳이었어요. 저는 모든 예술가들에게 말할 수 있어요. 당신이 찾는 재미는 한국에 있다고요. 여러분도 모두 한국으로 떠나서 가장 세련된 문화를 경험해 보세요. 비행기의 윙윙거리는 소리에 잠이 들면서 저는 제 자신과 조용히 약속을 했습니다. 언젠가 한국에 돌아가서 다시 한번 한국의 거리를 걷고 한국의 공기를 마시고 한국의 아름다움에 푹 빠져야겠다고 하지만 그때까지 저는 제 마음과 예술 속에 한국을 간직할 것입니다. 여정은 끝났지만 그 여운은 제 붓질 하나하나, 팔레트의 색채 하나하나에서 울려 퍼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